2025년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비상 소집됐죠. 주제는 단 하나. 미래의 패권. 회의록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전 세계가 지금 이 나라에 투자하는가? 경제 성장률 5.8%, 반도체 점유율 72%, 문화 수출액 1,200억 달러.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정부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들을 이렇게 긴장시킨 걸까요? 그들은 계산 대신 신뢰를 남겼고 효율 대신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한국, 미국 언론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시아의 추격자. 2025년 한국, 나토 연합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세계 4위 강대국은 한국이다. 불과 20년 만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CNN 다큐멘터리 PD이며 이름은 그렉 리처드슨이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취재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역전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일본이 정점이라고 믿었었고 동료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교수들도 전문가들도 모두가 말했죠. 한국은 일본의 그림자다. 그런데 말입니다.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연구개발 투자율 일본의 1.5배,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문화 영향력 일본을 추월. 저는 깨달았습니다. 틀린 건 데이터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말이죠. 뉴욕 CNN 본사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날 아침이 생각납니다. 창밖으로는 맨해튼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고 회의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아시아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들고 왔었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현대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제 동료 스미스가 테이블 반대편에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스미스는 도쿄 특파원을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해서 10년 넘게 도쿄에서 살았고 일본 문화와 사회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죠. 스미스의 견해는 명확했습니다. 아시아 콘텐츠를 만들려면 일본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건 교토의 사찰이고 도쿄의 세련됨이며 일본 문화의 깊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지난 20년간 제가 만든 아시아 다큐도 전부 일본이 중심이었으니까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제 판단이었죠. 스미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자기 아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일본인들 눈에는 한국이 아직 젊고 거칠게 보인다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은 그렇게 일본 뒤에만 있는 걸까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놀라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손흥민이라는 한국 선수가 합류하면서 리그 전체 시청률이 40% 가까이 올랐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경기장마다 한국 국기를 든 팬들이 넘쳐나고 손흥민 유니폼이 품절 사태를 빚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축구를 잘 모르지만 한 선수가 리그 전체를 바꿔놓는다는 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넷플릭스 순위를 확인해봤더니 더 놀라웠어요.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와 중동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댓글란을 읽어보니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쓰인 찬사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음악과 한국 스타일이 멋있다는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스미스를 만났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손흥민 효과와 K-팝 애니메이션 순위를 설명했죠. 스미스는 잠깐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는 반응이었어요. K-팝도 10년 전에 잠깐 유행했다가 사그라들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다시 자기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본인 아내가 보기에 한국 문화는 화려하지만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였어요. 일본은 수천 년 역사가 쌓여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스미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습니다. 국제 싱크탱크 보고서를 찾아봤어요. 최신 국가 파워 인덱스 자료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죠. 순위표가 보였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인도, 그리고 4위 한국. 저는 다시 봤어요. 분명히 오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이 5위, 프랑스가 6위, 일본이 7위로 밀려나 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10억 명이 넘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제 규모에서는 크게 보이지만 1인당 지표나 기술 혁신도에서는 한국에 훨씬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실질적인 강대국 순위를 매긴다면 한국이 사실상 중국과 인도보다 앞선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으로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게 오히려 더 놀랍다는 평가였죠. 경제 지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 5년간 꾸준히 2%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정체돼 있었습니다. 성장률이 1%도 안 되는 해가 많았고 어쩌면 마이너스로 떨어진 분기도 있었죠. 연구개발 투자 비율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GDP 대비 거의 5%를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일본은 3% 초반이었고 미국도 3.5% 수준이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점유율이 70%를 넘었어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한국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도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가전제품 통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미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와 세탁기와 텔레비전 중에서 삼성과 LG 제품이 심심찮게 보인다는 시장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소니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아시아의 서열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스미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보고서 전체를 이메일로 보내주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직접 가서 봐야 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상사인 마이클 국장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새로 작성해서 들고 갔어요. 세계 4위 강대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이클 국장은 처음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시청률이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득했습니다. 손흥민 효과와 넷플릭스 순위와 반도체 점유율을 차례로 설명했어요. 마이클 국장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흥미롭다는 반응이었어요. 결국 일주일간 서울 취재를 공식 승인해 주셨습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장비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취재였기 때문에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제대로 준비했어요. 출발 전날 밤 스미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다녀오겠다고요. 스미스가 답장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별거 없을 거라는 예상이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각으로 아침 6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밝았으며 모든 게 정돈돼 있었어요.
JFK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인식시키자 화면에 환영 메시지가 떴습니다. 3초도 안 걸렸어요.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본보다 앞선 시스템이라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입국장을 나오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한국인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렉 리처드슨 PD님이시죠? 저는 고명진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프로덕션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요. CNN 측에서 연락받고 이번 취재를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고 말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고명진 디렉터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동안 계속 설명해 줬습니다. 인천공항이 몇 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으로 선정됐고 자동화 시스템이 모두를 위해 설계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외국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국어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도 계속 개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죠. 곧이어 서울역 광장에 서자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신호등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가 한국 미디어 산업의 중심이거든요. 방송국들과 IT 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지하철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택시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하철로 가겠습니다.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봤는데 서울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서울역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입구를 찾았습니다. 계단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었고 그 옆에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설치돼 있었어요. 그 순간 계단을 내려가다가 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한 분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천천히 내려오고 계셨어요. 영무원이 옆에서 작동을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뉴욕 지하철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역도 많지 않고 있다 해도 고장난 경우가 많았거든요. 도쿄에서도 장애인 시설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걸 보지는 못했어요. 개찰구를 지나는데 고명진 팀장이 카드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이게 티머니 카드입니다. 이 카드 하나면 서울 전체를 다닐 수 있어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탈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죠. 저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뉴욕에서는 메트로 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만 탈 수 있는데 한국은 모든 교통수단이 통합돼 있었던 겁니다. 도쿄는 노선마다 회사가 다르고 카드도 따로 만들어야 해서 외국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길에 또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점자 블록이 연속적으로 깔려 있었고 벽면에는 점자로 된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어요. 계단 손잡이에도 점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00여 개 역에 새로운 편의 시설을 추가했다고요. 음향 신호기도 더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업그레이드했고 개찰구 폭도 넓혀서 휠체어가 편하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예산 문제로 몇 년씩 미뤄졌을 개선 작업들이 한국에서는 매년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고명진 팀장이 천천히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 지하철은 배차 간격이 평균 3분에서 5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2분까지 줄어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됩니다. 지연되면 바로 알려주고 이유도 설명해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은 배차 간격이 불규칙하고 전광판 정보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플랫폼과 열차 사이에 유리문이 설치돼 있었던 겁니다. 스크린도어였어요. 열차가 정확히 멈춰서자 플랫폼의 문과 열차의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었고 플랫폼에서 떨어질 위험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고명진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모든 역에 다 설치돼 있나요? 고명진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전 노선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요. 열차 안으로 들어가자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좌석도 청결했으며 창문은 투명하게 닫혀 있었어요. 천장에는 노선도가 크게 표시돼 있었고 역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4호선 4236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는 표시가 보였어요. 한국어 밑에는 영어와 중국어와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역마다 번호를 부여해서 한국어를 몰라도 숫자만 보고 찾아갈 수 있게 했죠. 열차가 달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지하 터널 아닌데도 휴대폰 신호가 완벽하게 잡혔어요. 와이파이도 연결됐습니다. 승객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끊김없이 매끄럽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터널에서 신호가 완전히 끊기는데 서울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통신 인프라가 구축돼 있었던 겁니다. 차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안내한 후 영어로 같은 내용을 반복했어요. 다음 역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4호선과 공항철도 환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발음도 자연스러웠고 속도도 적절했습니다. 일본 지하철 영어 방송은 기계적이고 빠르게 지나가서 알아듣기 어려운데 한국은 천천히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었어요. 역에 도착하기 전에 저는 고명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시스템을 잘 갖췄나요? 고명진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하나씩 고쳐나갔죠. 스크린도어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고가 발생하자 바로 설치하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전 노선에 완료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 시스템이 상상 그 이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요. 교통카드 하나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며 안전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이게 세계를 이끄는 교통 시스템이었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 환승 안내판을 봤습니다. 화살표와 색깔로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고 거리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100m, 5분 소요, 이런 식으로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위치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이 나라는 시민을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진심이라는 것을요. 단순히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도착해서 거리를 걷는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고층 건물들 사이로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가 이어졌고 보도에는 가로수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가고 있었고 차들은 조용히 지나갔으며 어디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앞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10년 전에 개발됐어요. 미디어와 IT 기업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를 만들자는 계획이었죠. 지금은 한국 콘텐츠 산업의 심장이 됐습니다. 걷다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1층에 유리창으로 된 가게가 보였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세탁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인 세탁소였어요. 입구에는 이용 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고 결제는 카드나 QR코드로 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죠. 저는 고명진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고명진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전부 자동화돼 있어요. 손님이 직접 세탁물을 넣고 결제하고 끝나면 알림을 받죠. 고장나면 원격으로 관리하고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세탁기마다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고 사용 가능 여부가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한 기계 앞에 서서 화면을 눌러봤습니다. 메뉴가 나왔어요. 일반 세탁, 이불 세탁, 건조까지 선택할 수 있었고 가격도 명확하게 표시돼 있었습니다. 결제 방법도 다양했어요. 카드, 휴대폰, QR코드, 심지어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코인 세탁소가 대부분이고 직원이 상주하는 곳도 많은데 여기서는 완전히 무인 서비스 문화가 정착돼 있었던 겁니다.
벽면에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24시간 고객센터가 운영됩니다. 저는 고명진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기계를 망가뜨리지 않나요?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CCTV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이건 사회의 신뢰가 만든 무인 문화다. 서로를 존중하니까 가능한 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애초에 시민의식이 높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하거든요. 세탁소를 나와 조금 더 걸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또 다른 무인 가게가 보였어요. 이번에는 카페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카페 기계가 한쪽 벽에 설치돼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가 깔끔하게 배치돼 있었어요. 손님은 3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모두 조용히 노트북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역시 없었어요. 저는 카페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터치스크린에 메뉴가 떠 있었고 사진과 함께 가격이 표시돼 있었어요.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습니다. 얼음 유무를 물어봤고 사이즈도 고를 수 있었어요. 결제 화면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니 결제가 완료됐고 기계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갈고 물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분도 안 돼서 커피가 나왔어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셔봤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바리스타가 만든 것처럼 풍미가 살아있었죠.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기계는 최신형이에요. 원두를 즉석에서 갈아서 내리니까 맛이 좋을 수밖에 없죠.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나면 스스로 컵을 분리수거함에 버리고 있었어요. 테이블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돼 있다는 것을요.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삶을 편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고 시민들은 그 시스템을 존중하며 함께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역동적인 변화라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뉴욕에서도 무인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고장이 잦고 사용법이 복잡하며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습니다. 효율이 일상화된 도시였어요. 기술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기로 했어요. 고명진 팀장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 무인 시스템이 많으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고명진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기계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불필요한 노동이 사라지고 삶의 품격이 남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시간이 늦어서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플랫폼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일 뿐만 아니라 신뢰 사회였고 배려 문화가 살아있는 나라였으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서울은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상암동을 돌아다니며 무인 시스템들을 보고 고명진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다리가 아팠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무인 세탁소, 무인 카페, 할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이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오늘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했어요. CNN 본사에 보낼 자료였죠. 영상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스미스가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여전히 일본이 낫다고 말할까요? 아니면 인정할까요? 어쩌면 그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아내가 일본인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요.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며 더 시민 친화적인 길을 말이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고명진 팀장이 잠시를 보여준다고 했죠. 석촌호수와 롯데월드타워를 간다고 했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로비에서 고명진 팀장을 기다렸어요. 정확히 9시에 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잠실 가시죠.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2호선이었어요. 초록색 노선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잠실은 서울 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올림픽 공원도 있고 롯데월드타워도 있죠. 석촌호수는 타워 바로 옆에 있는 호수입니다.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잠실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넓은 광장이 펼쳐졌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들어 바라봤습니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건물이 보였어요. 롯데월드타워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석촌호수로 걸어갔습니다. 호수 주변으로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물에 반짝이고 있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이렇게 자연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자연과 현대가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숫가에 서서 롯데월드타워를 바라봤습니다. 물에 비친 타워의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123층, 555m,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세계에서 8번째로 높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건물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뉴욕에도 고층 빌딩이 많지만 롯데월드타워만큼 우아한 디자인은 없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 건물은 붓을 형상화한 디자인이에요. 외벽은 고려청자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고 하죠.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이 결합된 건축물입니다. 저는 타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붓처럼 생겼어요. 아래에서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모양이었고 곡선이 부드럽고 우아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외벽은 정말 청자 같은 색감이었죠. 호수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과거 봄에는 꽃이 만개해서 장관을 이룬다고 했어요. 지금은 가을이라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것도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으며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평화로운 광경이 123층 마천루 바로 옆에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조화였습니다. 타워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높은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이 건물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폐허에서 번영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모든 변화가 저 타워에 담겨 있었습니다. 호숫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명진 팀장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건물을 볼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고명진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럽죠. 우리가 이만큼 왔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특히 노인분들은 더 그래요. 자기들이 젊었을 때는 이런 건물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현실이 됐으니까 감회가 남다르죠. 저는 타워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건 산업화의 끝이 아니라 문명의 성숙이다. 기술만 발전한 게 아니라 문화도 함께 발전했고 시민의식도 함께 성장했으며 국가 전체가 균형 있게 성장한 결과였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그 성장의 정점을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근처 식당을 추천해줬어요. 호수를 따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상암동의 무인 시스템, 지하철의 완벽한 인프라, 그리고 이 거대한 타워까지 모든 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효율과 휴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식당으로 들어가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다는 것을요.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걷는 나라였고 미국과도 다른 방식으로 발전한 나라였으며 이 도시엔 리듬이 있다. 빠르지만 여유롭고 현대적이지만 따뜻하며 효율적이지만 인간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잠실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내내 롯데월드타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쇼핑몰도 들렀고 석촌호수도 한 바퀴 더 걸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의도로 가시죠. 밤에 여의도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여의도역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바람이 불어왔고 공기는 살짝 쌀쌀했어요. 옷깃을 여미며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한강이 넓게 펼쳐졌고 건너편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보였으며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63빌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63빌딩이에요. 한때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지금은 롯데월드타워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전히 여의도의 상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봤어요. 건물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한강에 비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웅장한 풍경이었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불꽃축제가 있었어요. 서울세계 불꽃축제라고 하는데 매년 10월 초에 열리죠. 100만 명 가까이 모이는 역대급 행사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명이요? 한 장소에 100만 명이 모인다고요? 고명진 팀장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 한강 양쪽 둑에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다리 위에도 사람들이 서 있고 주변 건물 옥상에도 사람들이 올라가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있지만 한 장소에 100만 명이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고명진 팀장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보여드릴게요. 올해 축제 영상이 유튜브에 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화면을 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 양쪽에 인파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가득 채우는 불꽃들이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금색 불꽃들이 동시에 터지며 하늘을 수놓았어요. 음악에 맞춰 리듬감 있게 터지는 불꽃들, 물 위에 반사되는 빛들,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영상이 끝나고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 때는 경찰과 소방관을 포함해서 10,000명 정도가 투입돼요.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100만 명이 모이면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지만 이제는 시민들도 질서를 잘 지키고 주최 측도 철저하게 준비하니까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행사를 사고 없이 진행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미국도 독립기념일에 대규모 행사를 하지만 항상 사고 위험이 있어서 긴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어요. 작년부터는 유료 좌석도 만들어서 인원을 분산시키고 있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거든요. 고명진 팀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말했습니다. 한강라면 드셔보시겠습니까? 여기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한강라면이 유명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죠. 우리는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안은 따뜻했어요. 라면 코너로 가서 여러 종류를 봤습니다. 신라면, 진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다양한 라면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추천해줬습니다. 신라면이 제일 인기 많아요. 매운맛이지만 중독성이 있죠. 저는 신라면을 골랐고 고명진 팀장은 진라면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결제하고 조리공간으로 갔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서 3분을 기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매콤한 냄새가 났어요.
시간이 되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간 국물에 면이 익어 있었고 건더기들이 보였어요.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뜨겁고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국물이 진하고 면은 쫄깃했으며 입안 가득 얼얼한 맛이 퍼졌습니다.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아서 먹기로 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따뜻한 라면을 먹으니 몸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어요. 살짝 쌀쌀한 날씨였는데 오히려 이럴 때 따뜻한 국물이 더 좋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며 라면을 먹는 기분이 묘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한강 라면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강 라면은 한국 사람들의 소울푸드예요.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행복을 주죠. 특히 밤에 친구들이나 연인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물을 마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설명이 쏙쏙 들어오는 맛이었죠. 라면을 다 먹고 조금 더 걸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포장마차들이 보였어요. 작은 천막 형태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고명진 팀장이 가리켰습니다. 포장마차도 한국 문화예요. 저렴한 가격의 술과 안주를 파는 곳이죠. 떡볶이가 유명합니다. 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어요. 70대쯤 돼 보이셨는데 능숙하게 떡볶이를 볶고 계셨어요. 빨간 양념에 떡과 어묵이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향이었죠. 고명진 팀장이 주문했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랑 튀김 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플라스틱 의자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젊은 커플도 보였어요.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종이 접시에 담긴 떡볶이는 빨갛게 빛나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튀김도 함께 나왔습니다. 고추, 김말이, 오징어 튀김이었죠. 저는 젓가락으로 떡 하나를 집었습니다. 뜨거워서 입김을 불어가며 먹었어요. 매웠지만 달콤했고 쫄깃한 식감이 좋았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떡볶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에요. 학생들이 특히 좋아하죠.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해요. 저는 튀김도 먹어봤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떡볶이 양념을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죠. 단순한 음식이지만 행복을 주는 맛이었습니다. 포장마차에 앉아 먹으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성들도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고 포장마차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였죠. 할머니가 옆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친절하게 웃으시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70대인데도 활기차게 일하고 계셨고 손님들도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포장마차는 한국의 정서예요. 비싸지 않고 부담 없이 와서 먹을 수 있죠. 사장님들도 오래 한 분들이 많아서 단골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 미소가 정말 따뜻했어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다시 걸었습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했어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불꽃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도 사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었고 시민들이 질서를 지키는 문화였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였어요. 한강 라면과 포장마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렴하지만 행복을 주는 음식이었고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였으며 70대 할머니가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사회였죠.
기술보다 더 대단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포장마차 문화도 그렇고 한강 라면도 그렇죠. 단순하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63빌딩 쪽으로 걸어가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고 포장마차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편의점 불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회적 신뢰의 완성형이다. 시민들이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시민들을 옹호하며 모두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100만 명이 모이는 불꽃축제를 사고 없이 진행하고 밤늦게까지 포장마차가 영업하며 70대 할머니가 혼자서 장사하는 것. 이 모든 게 신뢰사회의 증거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고명진 팀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한강라면도 맛있었고 떡볶이도 좋았으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안전은 법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만든다. 그걸 오늘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고명진 팀장이 내일은 전쟁기념관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쉬는 날이니 천천히 둘러보는 거라고요. 저는 기대됐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었고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서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였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시스템이 시민을 배려하며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나라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한강라면의 따뜻함, 떡볶이의 매콤달콤함,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불꽃축제 영상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게 진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그게 진짜 강대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고명진 팀장이 말했었거든요. 공식 취재 일정은 없고 자유롭게 서울을 둘러보는 날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아침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에서 고명진 팀장을 기다렸어요. 10시쯤 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편하게 돌아다니시죠?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고명진 팀장님, 한강의 기적이라고 아시죠?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서울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첨단 공항, 완벽한 교통 시스템, 무인 서비스, 고층 빌딩, 안전한 거리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과거에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겁니까? 고명진 팀장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질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항상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이야기했어요. 한국 전쟁을 아시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미국도 참전했죠. 유엔군의 일원으로요. 고명진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건물은 무너졌고 산업은 파괴됐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죠.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됐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 세대가 그 전쟁을 겪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살아남았지만 친구들 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가족을 잃은 사람도 많았고 집을 잃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다짐했어요. 다시는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약한 나라로 남지 않겠다고. 그래서 피땀 흘려 일했습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요.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광산에서 모두가 일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서울이 그때는 초가집과 판잣집뿐이었어요. 포장도로도 거의 없었고 자동차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저축하고 투자했어요. 정부도 경제 발전에 집중했고요. 그 결과가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60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거군요.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0달러에서 3만 달러 넘는 국민소득으로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이건 생존의 역사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의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국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전쟁이 이 나라를 만든 거니까요. 고명진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전쟁 없이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에 가보고 싶어요. 그 역사를 직접 보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아야 지금의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오늘 가시죠. 우리는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3호선을 타고 용산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쟁 박물관이에요. 원래 육군본부가 있던 자리에 지어졌죠. 1994년에 개관했습니다. 전쟁기념관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넓은 광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건물 앞 광장에는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 국기들이 한국전쟁 때 도움을 준 나라들이에요. 16개 병력 지원국과 6개 의료 지원국입니다. 저는 국기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미국 국기도 있었고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터키, 필리핀 국기도 보였어요.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도움을 잊지 않아요.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국기를 걸어두고 매일 기념하는 겁니다. 광장을 걸어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입구 옆에는 거대한 조형물이 있었어요. 군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청동상이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건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예요. 전쟁이 얼마나 비극인지 잊지 말자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숙연한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고 높았어요. 천장에서 자연광이 들어왔고 벽면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려고 했더니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무료예요. 국립박물관이라서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한다고요.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중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왔죠. 그래서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요. 저는 전시물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애초에 쉽게 살 수 없는 위치에 있었구나.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시실이었어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강제징용당하는 사람들, 위안부로 끌려가는 여성들,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받는 장면들, 모든 게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오전 내내 전시실을 둘러보니 다리가 아팠어요. 고명진 팀장이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압도됐어요. 한국이 겪은 고통이 이렇게 컸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지금의 한국이 만들어졌다는 게 놀라워요.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전쟁이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폐허가 원동력이 됐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다는 결심, 다시는 약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지난 70년을 이끌어온 힘이에요. 저는 야외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탱크와 전투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의지의 나라였다. 운이 좋아서 발전한 게 아니라 피땀 흘려 일해서 발전한 거였고 외부의 도움만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거였습니다. 전쟁기념관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기록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어요. 용산가족공원이라는 곳이었는데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도 보였어요. 저는 고명진 팀장과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보고 나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말했어요. 한국의 위치 말입니다. 지도를 보면 한국은 정말 미묘한 위치에 있잖아요. 북쪽에는 중국이 있고 서쪽 바다 건너에도 중국이 있으며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북쪽 끝에는 러시아도 있죠.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이런 위치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습니까? 고명진 팀장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축복이자 저주예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항상 압박을 받아왔지만 동시에 그 압박이 한국을 영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많은 외국 학자들이 한국을 완충지대라고 불러요. 강대국들 사이의 완충지역이라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이 싫습니다. 완충지대라는 말은 수동적이거든요. 마치 한국이 강대국들의 충돌을 막아주는 쿠션 같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팩트는 다릅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명진 팀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라 중심축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완충지대는 흔들리기만 하지만 중심축은 균형을 잡아주죠. 한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벤치를 가리켰고 우리는 앉았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금 동북아시아를 보세요. 미국은 태평양 너머에 있고 중국은 대륙에 있으며 일본은 섬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쪽 끝에 있고요. 이 네 강대국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예요. 지리적으로 정확히 교차점에 위치한 겁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었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과거에 한국은 이 위치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중국의 침략도 받았고 일본의 침략도 받았으며 러시아의 압박도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위치가 오히려 한국의 강점이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강점이 된 겁니까? 고명진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균형 외교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아요. 미국과는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하고 일본과는 안보 협력을 하며 러시아와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수천 년간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고난도 외교였어요. 고명진 팀장이 덧붙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이게 한미동맹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중국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죠. 미국 군대가 있는 나라와 이렇게 많이 교역한다는 게요. 하지만 한국은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줄타기였어요. 고명진 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역사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지만 북한 위협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이 모든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생존 전략이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공원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고명진 팀장이 말했어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봅니다. 중국 견제의 핵심 파트너죠. 중국은 한국을 경제 파트너로 봐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운 나라로 생각하고요. 일본은 한국을 안보 협력 대상으로 보면서도 경쟁 상대로도 봅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대화 창구로 활용하려고 하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모든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유지합니까?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고명진 팀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능력입니다. 경제와 기술로 독립성을 확보했어요. 반도체를 보세요. 미국도 한국 반도체가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며 일본도 필요합니다. 한국이 없으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려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전략적 자산이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무기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수출되면서 나토의 일원이 됐죠. 미국조차 한국 무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가성비가 뛰어나고 납기를 지키니까요. 이게 다 전략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는 거죠. 길 옆 카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이 얼마나 정교한지를요. 고명진 팀장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북한입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국은 항상 안보 위협 속에 살고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국에게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고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완전히 끼인 거 아닙니까? 고명진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끼인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완전히 한쪽 편을 들지 않기 때문에 양쪽 모두와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중심축의 역할입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석양이 물에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강이 한국의 역사를 지켜봤어요. 전쟁도 봤고 가난도 봤으며 발전도 지켜봤죠. 그리고 외교도 지켜봤습니다. 저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존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모든 쪽과 관계를 유지하며 자기 힘을 키우는 것. 이게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교묘하고 영리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성장해온 나라였죠.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한국이 중립적이라고 보며 일본은 한국을 경쟁자로 봅니다.
모두 다르게 보는 거죠. 이게 한국의 전략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 외교가 계속 가능합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해지면 결국 선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고명진 pak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방법을 찾을 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경제와 기술로 협상력을 높이고 외교로 공간을 만들며 시간을 벌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통일이라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분단 국가가 아니에요. 대륙과 연결되고 인구도 늘어나며 시장도 커집니다. 그러면 지정학적 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충지대가 아니라 진짜 중심축이 되는 거죠. 육로로 중국과 러시아로 갈 수 있고 바다로는 일본과 미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모습을요. 정말 강력한 위치가 될 것 같았어요.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물론 통일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 문제도 있고 주변국 이해관계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동북아시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명진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균형 외교를 펼치며 경제와 기술로 협상력을 확보한 결과였어요. 고명진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합니다. 단순히 경제 규모 때문만이 아니에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 전체의 안정이 달라지니까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우리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외교를 펼치고 있는지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도 자기 색깔을 잃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성장해온 나라였습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수천 년간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완충지대가 아니라 중심축이다. 동북아시아의 균형을 잡아주는 핵심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할 나라였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깨달음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균형 외교 전략, 경제와 기술을 통한 협상력 확보, 방산 수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전략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고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으며 수동적 적응이 아니라 능동적 생존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위치가 아니라 전략에서 나온다. 강대국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기회였고 완충지대가 아니라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일주일 일정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 날인 만큼 뭔가 특별한 걸 보고 싶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내일은 인천으로 가자고 했었죠. 공항 가기 전에 인천 바닷가를 보고 바지락 칼국수를 먹자고요. 저는 기대됐습니다. 마지막 날은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어요. 시간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도시를 떠나기가 아쉽다는 것을요.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서 고명진 팀장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때 옆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인천 바닷가 근처인데 거기서 바지락 칼국수를 드셔보셔야 합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로 딱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앞바다였어요. 푸른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고명진 팀장이 차를 작은 골목으로 몰았어요.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낡았지만 정겨운 느낌의 동네였어요. 한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에 할머니 바지락 칼국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물은 오래됐지만 깨끗하게 관리돼 있었고 문 앞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테이블이 6개 정도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주방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70대쯤 돼 보이셨는데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반찬들이 나왔는데 김치, 깍두기, 무생채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반찬도 무한리필이에요.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정이죠. 저는 김치를 맛봤어요. 신선하고 아삭했으며 적당히 매콤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뚜껑이 덮인 뚝배기였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국물에 면이 가득 들어 있었고 바지락이 수북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파와 호박도 보였어요. 국물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비주얼이었어요. 고명진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손으로 면을 밀고 바지락을 손질하시죠. 단골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왔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30년이요. 한 가지 음식을 30년 동안 만들어 온 거였어요. 바지락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다. 화려한 롯데월드타워도 좋지만 이런 골목 식당의 따뜻함이 진짜 한국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할머니의 정성, 손으로 만든 면, 신선한 바지락, 그리고 무엇보다 손님을 대하는 그 밝은 미소. 이게 기술이나 경제보다 더 중요한 한국의 자산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해 보였습니다. 일이 삶이고 삶이 1인분이었죠. 저는 깊이 인사를 드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이 깨끗하고 밝았으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3초 만에 끝났죠. 면세점을 지나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의지의 나라다. 폐허에서 시작해서 첨단 강국이 된 것은 운이 아니라 노력이었고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으며 외부의 도움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으면서 발전한 나라였어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게이트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 서해바다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뉴욕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요. 한국 취재는 제 인생을 바꿨어요. CNN PD로 20년 넘게 일했지만 이렇게 강렬한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의지와 전략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강대국이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이 한국의 기술을 보고 한국의 문화를 즐기며 한국의 전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시작을 도왔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궁금합니다. 한국을 응원합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겸손하지만 확고하게, 빠르지만 따뜻하게 계속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진짜 완성된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변화가 단지 경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만들어낸 신뢰와 배려. 그게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고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 알고 보면 가장 큰 기적일지도 모르겠죠. 누군가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보고 느낀 그 진심은 숫자보다 강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